미래 한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GTX-B가 경의중앙선의 중앙선 라인을 좀 부하를 줄여주려고 기대되는 게 있는 겁니다. 뭐 새로 나요, 노선들.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결국은 중앙선하고 일부를 같이 써야 돼요, 철도를. 그래서 아마 B는 송도 서울역 구간은 괜찮을 건데 구간은 많이 막힐 겁니다. 지금 GTX-A가 남쪽 북쪽에서 많이 다르거든요. 남쪽은 사람들이 안 타는데 그게 불편해서 그래요. 근데 북쪽은 이제 최종 목표가 6분의 1 되거든요. 이런 차이가 비도 일어날 거다. 그래서 GTX라고 다 똑같이 보지 마시고 구간별로 이런 역사들을 보시고 이해하시면은 무조건 GTX니까 지금 여기다 올려야지가 아닐 거라는 거를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그 다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이 책에서 제일 제가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 자유로와 경의선, 통일로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경의선 하면 제 시간에 오는 걸 본 적이 없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득한데요. 경의선의 역사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쉽게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국 철도 역사가 기본적으로는 외국 세력들이 본인들이 구상하는 이제 국제 정세에 맞춰서 만든 거죠. 부산, 경성, 신의주, 또는 경성에서 원산, 함흥 가고 블라보스톡 가고, 또는 인천 가서 계양장으로 가는 요 라인들을 먼저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초기의 철도 중에 하나죠. 경성과 신의주여가지고 경의선인 거고,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급하게 났습니다. 러일전쟁 치르려고. 1904년 5년이 러일전쟁이고 경부선하고 경의선을 급하게 놔요. 그래서 그 뒤로 수많은 개량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흥미로운 답사 포인트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굉장히 번성한 노선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하신 이미지하고 되게 다릅니다. 중요한 노선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베이징도 가고 만주도 가고 러시아 간 라인이었기 때문에 메인이었어요. 그래서 요 라인 따라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능곡역, 능곡 신도시 있고 한 데인데, 네. 이런 데들이 큰 동네들이 100년 정도 생겨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경의선에 열차가 안 온다는 이미지는 왜 생겼냐면은, 경의선이 있고 중앙선이 있거든요. 원래 다른 겁니다. 경의선은 경성 신의주고 중앙선은 경성 부전이에요. 부산 부전이에요. 두 개 다른 건데, 그리고 시기도 경의선은 20세기 초에 지었고 중앙선은 40년대 지어요. 근데 이거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경의중앙선이라고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선이 사실 좀 정체가 심해요. 노선이 좀 열악한데 요즘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열차가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경의선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원래는 경의선만 쓰면 이렇게까지 막힐 일은 없어요. 한적한 지역이라고 전체적으로. 그런 오해가 있는 거고, 이 철도 쪽도 시간 안 지키려고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여기 중앙선 라인에 워낙 많은 부하가 걸려서 그런 거고, 요건 약간 미래 한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GTX-B가 경의중앙선의 중앙선 라인을 좀 부하를 줄여주려고 기대되는 게 있는 겁니다. 뭐 새로 나요, 노선들을.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결국은 중앙선하고 일부를 같이 써야 돼요, 철도를. 그래서 아마 B는 송도 서울역 구간은 괜찮을 건데 서울역 동쪽 구간은 많이 막힐 겁니다. 지금 GTX-A가 남쪽 북쪽에서 많이 다르거든요. 남쪽은 사람들이 안 타는데 그게 불편해서 그래요. 20분에 한 대씩 있고 출퇴 시간은 좀 줄이지만, 근데 북쪽은 이제 최종 목표가 6분에 한 대거든요. 이런 차이가 비도 일어날 거다. 그래서 GTX라고 다 똑같이 보지 마시고 구간별로 이런 역사들을 보시고 이해하시면은 무조건 GTX니까 지금 여기다 올려야지가 아닐 거라는 거를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경의중앙선의 동쪽 라인이 바로 그 사례다. 경의선은 좀 달라요. 이 지금 자유로 경의선 통일 부분이 사실은 서울 서북부부터 고양 파주 라인인데, 이쪽은 점점 도시가 커지고 있죠. 일산뿐 아니라 창릉도 있고 향동도 있고 파주도 운정이 있는 것처럼 이쪽은 노선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경의선뿐 아니라 여기에 서해선이 지금 놓였고, 네. GTX 놓였고 규해선도 부활했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고양 대곡 같은 데는 열차가 5개가 다녀요. 이거 김포공항 수준으로 환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서 이 부정적 이미지를 구분해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서쪽은 좀 다르다. 동쪽은 상당 부분 막히는데 열심히 국가에서 공사하고 있다, 철도공단이. 오히려 최근에 좀 소외되었던 서울 수도권의 서북부 지역의 그렇죠. 철도 교통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맞습니다. 의미로 듣겠네요. GTX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경의선을 타고 쭉 올라가서 최근에 개통한 이제 GTX-A 파주가 나오잖아요. 파주 운정. 예. 파주에 대한 이야기 여쭤볼게요. 책에서 박사님이 옛 이주민과 새 이주민이 공존하는 곳이라고 책에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파주의 도라산역, 그리고 문산, 금촌, 야당역까지 파주시에 대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파주가 한국의 많은 도시가 그렇습니다만 동서가 길고
철도가 오는 쪽이 발달하고 나머지 지역은 약간 농촌으로 남아요. 네. 그간은 파주의 동부 지역이 많이 개발됐었죠. 지금 말씀하신 도라산부터 문천 이쪽은 경의선 라인입니다. 서쪽 지역에 약간 빠져있었는데 그거를 메워준 게 GTX라는 거고 그것도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동안 워낙에 운정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운정중앙역이죠. 왜 운정중앙이냐면은 경의선도 운정역이 있어요. 그 예전에 사진 자료를 보면은 운정역은 대단히 한가한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의선 운정역부터 GTX 운정중앙역까지 걸어서 1시간 20분 걸리고 차로 15분쯤 걸려요. 그래서 최근에 GTX 개통되어서 다 파주 하는데 운정 쪽 사는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운정역 쪽에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요즘 가끔 아파트 분양한 거 보고 있으면은 두 개의 역을 양쪽에 끼고 있는 역세권이라시게 말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예 다 분리된 분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운정역 중앙역조차도 운정은 서쪽 끝도 아니고 중간쯤이에요. 서쪽은 또 달라요. 서쪽은 뭐가 있냐면 파주 출판단지와 헤이리마을과 통일도산이 있죠. 파주가 동서로 되게 길다. 그래서 지역을 볼 때 구분해서 보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도라, 운정, 도라, 문산, 금촌, 야당 그리고 옛날 운정역 같은 곳들은 말하자면 구도심 쪽인 거죠. 네, 구도심. 이었다가 요즘에 금촌역 시청이 있는데 이쪽에 약간 좀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가 원래 문산이 파주 중심이다가 좀 파주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파주 투자하실 때는 역사를 좀 아셔야 돼요. 4개를 합쳐가지고 지금 파주가 된 건데 그 중에 문산이 중심이었어요. 그때가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여기가 미군 기지촌이 돼버립니다. 중심을 내린 게 지금의 금촌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는 교화인데 교화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교화는 원래 광해군 때도 수도 옮기려고 그랬고 이또이를 보면도 수도 옮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워낙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런데 운정 같은 거 만들고 하다 보니까 뜨는 게 있는 거죠. 근데 문산 금촌은 구도심인 거고 여기에 6.25 때 피난민들이 와서 옛날 이주민이 생긴 거고 요거를 개조하고 하면서 새로운 이주민들이 또 들어오려고 준비한 중이고 하나 또 야당은 또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여기는 일산신도시 확장입니다. 일산신도시가 지금 커지다 보니까 더 이상 일산으로 부를 수 없는 GTX 라인 쪽에 장항이라든지 또는 뭐 위시티 같은데 사실은 일산신도시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구일산이에요. 경의선의 동쪽 라인. 이 라인이 확장되고 있는 게 야당까지 온 겁니다. 복잡하시죠? 그러니까 지역 볼 때는 이 정도 파악을 하고 들어가셔야지 실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GTX, 파주, 떡상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전 이주민은 6.25 피난민, 새 이주민은 각종 라인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새 이주민을 말씀드린 거였죠. 자, 박사님 이번에는 파주에서 경기도 고양시로 내려오겠습니다. 책의 163페이지에 보면 일산 백마역에서 서울로 가려는 승객들을 보면서 이들이 바로 대서울 시민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일산 신도시로 대표되는 고양시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일산 신도시로 대표되는 고양시라 그러면 이제 고양분들이 화내시는 거죠. 일산은 중심이 두 개입니다. 네. 고양 군 때부터의 중심지인 원은 원당이라고 불려요. 크게 원당. 있는 거고 네. 일산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일산은 또 두 개예요. 구일산과 신일산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왜냐면은 이제 조선시대까지 고양은 지금 비슷했는데 일제 때 고양이 경성의 북부 지역을 확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잠실이 고양이였죠. 잠실이 고양이였어요. 잠실은 고양군 뚝도면 잠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있으면 모자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밤섬이라든지 연대 가면 안쪽에 그 외국의 선교사들 건물이 따로 있는데 가보면 고양군 용강면 비석이 있어요. 여기 용강면이다라고. 그게 밤섬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동쪽이 그 뚝도였던 거고 그래서 1925년 홍수 100년 전이네요. 그때 봉은사 주지가 나청호 선사라고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떠내려가니까 뱃사공들 다 구해가지고 사람 구했던 일이 있었는데 감사비를 세워줍니다. 봉은사 앞에. 지금 남아있어요. 보면은 언주 고향 사람들이 세운다는 비석이 있는 거예요. 잠실이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군청 소재지가 을지로쯤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고향이고 뚝도 고향이고 여기가 이제 군청인 거죠. 경기도청은 광화문에 있었고요. 그랬다가 이걸 도로 찾아오는 때가 오는 거 아닙니까? 해방되고 나서. 그때 일산과 원당이 크게 붙어요. 여기 일산은 신도시가 아니죠. 구일산인 거죠. 여기는 경의선 만들어지면서 도시가 컸기 때문에 구일산 지금도 가보면 일산시장 백마부대가 있는 그쪽이거든요. 식사동이라든지 이런 덕이동 이런 데가 옛날부터 중심지였는데 네, 그렇죠. 여기로 올 것이냐 군청이 아니면 지금 원당으로 올 것이냐로 싸우다가 원당 쪽에 어느 사람이 땅을 희사해가지고 군청이 오게 되었다라고 비석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때 일산 사람들의 1차 패배. 그리고 신도시가 생기게 됐는데 신도시를 만들 때 그 구일산을 만든 게 아니라 거기는 언덕바지거든요. 충격지이고 뻘밭인 데는 만든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뻘밭이냐면은 공사하다가 진흙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파업하다가 벽시가 나왔어요. 이게 5,000년 전 벽시인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벽시 화석입니다. 그걸 가와지 벽시라 그래서 여러분 고향 가시다 보면은 이런 석상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쌀 모양으로. 그게 가와조피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새로 싸우게 된 게 3호선을 놓게 됐죠. 수도권 전철 3호선. 네. 정확히는 일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988까지가 3호선이고 서울도시공사가 하는, 교통공사가 하는, 옆에는 코레일이에요. 그래서 보면 철도 시간이 1시간 빨리 끝나잖아요. 한 번씩 988까지만 가가지고 사람들 불만도 많고. 그게 철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래 계획은 서울부터 일산까지로 쭉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불만인 거죠. 원당 사람들이. 왜 우리를 무시하고 신도시 만들어서 사람 쫓아내는 것도 부족해서 우리 빼려고 그러는 철도에서. 그래서 원당역 정차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3호선이 휘어요. 이거는 아까 일산 신도시에 대표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이런 데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3호선을 휘는 거고 사람들이 불만이 가지게 돼서 이번 GTX는 뚫죠. 결국은 89년, 90년 때 일산 신도시 때 계획했던 그 노선이 비로소 실현된 게 GTX 킨텍스였던 거예요. 대곡역하고 그 창릉역하고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벌어졌던 게 서울 편입 얘기 나왔었잖아요. 고양하고 김포가. 네. 전 그때부터 안 될 거라 말씀드렸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맞았잖아요 결국.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시청을 일산으로 옮기자는 얘기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일산과 원당의 싸움인데 옛날엔 구일산이었다면 지금은 신일산인 거예요. 이제 흥미로운 일입니다. 결국은 또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복잡해서 요는 고향을 바라볼 때 두 개 중심으로 봐야지 일산만 바라보셔가지고는 이 지역을 이해할 때 낭패를 보신다. 그리고 중간중간 빈 땅들이 있어요. 일산과 원당 사이에 대곡, 그리고 원당과 서울 사이에 창릉이 있는 겁니다. 그런 빈 땅들을 채우려는 게 상기 신도시고 대곡 역세권 개발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주와 고향 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북한, 통일에 대한 이슈인 것 같아요. 먼 훗날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된다면 파주와 고향 그리고 대서울권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박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파주에 땅 사면은 갑자기 통일에 대한 마음이 커진다고.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 땅들은 최근에 뜬 게 아니라 이미 80년대부터 떴었어요. 네. 그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정책, 북방외교하면서 맞아요. 그때 이미 동두천 같은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죠.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지금 북쪽 지역 개발이 안 되고 이산가족, 저도 아버지 쪽이 이산가족인데 안 된 이유가 통일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북쪽 정권이 이상해가지고 교류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통일이 돼야지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평화적으로 외교관계 맺고 서로 대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일본, 중국이 그런 것처럼 한국이. 좋은 땅 두 개가 지금 놀고 있는 데가 파주고 하나가 양주죠. 철원도 그렇습니다. 철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파주, 고향, 철원, 양주가 정말 좋은 땅들입니다. 북쪽으로 가는 라인에 있는 게 철원, 양주였던 거고 평양, 개성, 서울의 중간에 있는 게 파주, 고향이거든요. 이 땅들이 지금 놀고 있는 거였어요. 그나마 정세 변화가 생기면서 그 빈 땅들을 치고 들어가는 게 양주 신도시, 일산 신도시, 운용 신도시였던 거고 북쪽이 정상 국가만 돼서 폐쇄 정책 안 하고 정상 외교만 하더라도 이쪽이 개방 가능성이 커집니다만 저는 그 가능성을 대단히 낮게 본다. 지금 요즘 화제가 국제적으로 드디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북한군 포로가 발생했습니다. 그 전까지 다 죽였대요. 포로 안 생기게. 왜냐면 지금 정식적으로 러시아는 북한이 파병한 걸 숨기고 있습니다. 근데 두 명이 잡혀가지고 우크라이나 싸운 줄 몰랐고 훈련하러 온 줄 알았다고 얼마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권위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싸움이 다시 격화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 대단히 낮다고 본 가능성을. 이 말씀 드릴 때마다 파주분들이 저한테 뭐라 하시는데 현실인 겁니다. 이쪽 지역은 주거지로서의 가능성은 큰 거죠. 뭐 운정이 그렇듯이. 근데 이게 예를 들어 평택, 지제, 저는 화성 동탄처럼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